그 2016년도에 인천지방검찰청에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해요. 그 편지는 이미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수용자가 보낸 편지인데 9년간 수감했는데 네.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공범을 자백을 하겠다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보니까 2007년에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그 주인분을 이제 살해하고 그 돈과 신용카드를 강취한. 돈을 뺏기 위해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신용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뒤 자신들의 지문을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그리고 범행 도구를 또 그 사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들이미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공범이 따로 있고 본인이 그동안 공범을 숨겨주고 있었던 이유는 나를 옥바라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실제로 2년 동안 영치금을 200만 원을 실제로 넣어줬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어차피 증거도 나왔으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가기로 했는데 그 옥바라지를 몇 년 하다가 이제 또 그만뒀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배신감과 죄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백을 한 거예요. 옥중 자백을. 그래서 이제 상대방 전모 씨가 사실 그 재판을 받고 그 해에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직접 가해자는 누구였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사실 전 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냐면 그 CCTV가 찍힌 건 다 우 씨인데 피해자는 애초에 전 씨의 지인이어서 전 씨가 사실 범행을 계획했던 거고 피해자를 찌른 사람은 우 씨인데 그 찌르도록 살해 지시를 한 사람이 이제 전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이 저지르는 범죄에서 보면은 보통 행동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그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예. 그래서 위계서열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행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위계서열상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증거가 다 남은 거죠. CCTV에 다 찍히고. 근데 주범자는 사실은 이제 전 씨였던 거죠. 그럼 형량이 더 높게 나온 건가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네. 보스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형량은 항상 실행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범죄,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이런 걸 이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일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서지 않고 자기 아래의 애들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는 거는 실제 그 수뇌부는 드러나지 않고 직접 행동을 한 애들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때리게 하잖아요. 실제로 얘를 때려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나는 오늘 몸이 불편한데 이 상황이 불편한데 그러면 알아서 때리게 함으로써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범이 있다라는 게 좀 더 무서운 범죄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범죄에서 공범의 비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5% 정도밖에 안 돼요. 공범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가까이의 공범이 있고 사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제 금품이나 이런 걸 강취하는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는 운전을 하거나 망을 보는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완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사람도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추구하는 범죄니까 개별 원하는 범죄는 개인적으로만 원하는 생각인 거니까. 네. 그래서 공범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은 거는 그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크잖아요. 지금처럼 공범이 9년 만에 자백을 해서 그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잡혔을 때 어디까지 진술을 하느냐를 서로 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 얘기들 보면은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다. 그게 누구냐? 왜 경찰이 기다리다 우리를 잡느냐? This man set us up. Who in 4 years never made a deal no matter what they dangled in front of them. He's just gonna decide out of the f***ing blue? I swear on my mother's eternal soul, it's what happened.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언제나 공범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꼭 누군가 배신해서 살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교훈 삼아 얘기할 때도 야 저거 봐.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데 저게 잘 될 리가 있냐.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일이 잘 진행되지 나쁜 사람들하고 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하는데 수사 기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하나를 잡으면 공범의 친구에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해가지고 대가로 뭔가를 주는 걸로 대부분 다 감형시키거나 놔주는 조건. 그래서 결국은 공범이 있다는 거는 결국 잡힌다는 얘기예요. 서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 분산 때문에 사실은 공범이 저지른 범죄들이 폭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어서 그 수에 비례해서 폭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몰개인화라고 하거든요. 본인 개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고 그러니까 집단 속의 익명성에 기대서 내가 하는 행동에서 개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몰개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억제되어 있던 반사회적 행동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직접 때리는 폭력성도 문제지만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 댓글에서의 폭력성 이런 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악성 댓글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건가, 또 그걸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남들의 악플이 어느 정도 달려 있는 걸 본 사람들 사실 댓글이 가장 악플을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첫 번째가 사회 전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이런 걸 따라하게 되는 이 사회적 전염의 기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를 정상화의 기제로 설명을 하는데, 정상화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거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조 같은 거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 뒤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정 씨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해 살인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처럼 살인 충동을 느꼈고 범행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는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발길질을 했고 재판정에서는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그 정남규가 쓴 편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나 뭐 진술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런 표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모순과 정당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앞에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돼요. 뭐 면회를 하는 동안 옛날의 제 모습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그 형용사가 이게 세 개가 연달아서 나오잖아요.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착한 편. 결국은 자신의 어릴 적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런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앞에와 뒤에 내용이 전환될 때 쓰잖아요. 그 바로 뒤에 내 안에 또 다른 나,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다른 연쇄살인범들한테도 많이 발견이 되는, 나는 원래 착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언론에서 보도에 알듯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정남규는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는 거, 그 다른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걸 보도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여기 이제 법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저희 모습도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 표현 되게 눈여겨봤는데 시점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조심할 거는 이 편지는 어쨌든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는 편지인데 구치소에서 더군다나 기자한테 이거를 써서 보낼 때는 알려지라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쓴 편지라는 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사실 더 경계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계속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군요. 거기 보면 뭐 부유층에 대한 반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남규의 범행은 부자나 이것과는 굉장히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남규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나 여자나 우유 배달하시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사실 이거는 본인의 범행에 어떤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여기 보면 95년도에 치료 가면서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나는 호소했는데 그렇죠. 네. 너희들이 안 받아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책임 전가 같은 것들이. 내가 95년도에 말했는데 너희들 안 들었잖아. 그래서가 인과관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탓이 나오죠. 사회가 외면한 탓에. 거기 이제 마지막 그 표현을 보시면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연쇄살인범이 법원의 어떤 그 판결을 기다리면서 불만을 얘기했다라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 선택을 봐도 반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정말 불만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희들 탓인 거예요. 이 사회 탓.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나 반성은 거의 한 줄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뭐 전부 자기 변명이고.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문장을 몇 번 벌써 2번 연속 쓰잖아요. 이렇게 보통 연쇄살인범 기자들한테 이렇게 공개가 돼가지고 막 이송될 때인가요? 막 플래시 터트리고 이럴 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해야 되는 거는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러니까 그런 척이라도 하는 게 사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때 조주 부인이 잡혔을 때도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냐고 했더니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박 사장! 저는 약간 이게 전적으로 어떤 느낌 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지금 셀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자기의 운명 결정됐는데 나머지 기간을 자기를 장식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표현도 굉장히 뭐랄까 타고난 킬러요? 글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사 쓰듯이 신이 존재한다면 오직 10만이 알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그러니까 담배도 끊었지만 살인을 끊는 게 더 힘들었다고 이 말도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것 같은 자기를 이제 영화 속의 캐릭터로 비유하는 그렇게 것 보고 같아요. 있어요. 이렇게 포장하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저와 피해자는 세상에서 비극적으로 희생양이 된 셈이죠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기자한테 자기를 포장하고자 하는 글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이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뭐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다 못 읽겠어요. 읽다가 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별로 역해요. 진짜 힘들어요. 역해요. 어떻게 다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왠지 연쇄살인범만이 아니라 일반 범죄자들도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할 거라는. 아니에요. 반성문 제출할 때도 이런 합리화 많이 들어가죠. 많죠. 이 사람이 이런 거를 기자한테 보낼 정도면 재판장한테 반성문으로 썼을 것 같거든요. 이 똑같지 않더라도 상당한 내용을. 재판장이 그거 보면 더 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겠구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실제 판결 어떻게 봐요? 사형 선고이고 마지막에 거기 연쇄살인범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점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안에 생략된 말을 생각하면 연쇄살인범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세상의 피해자니까 나는 다르게 대해달라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그 결국은 마지막에 아무튼 이로 시작하는 거기가 내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위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맞아요. 결론을 정해놓고 쓰면 막 쓰다가 이쯤이면 됐다라고 갑자기 아무튼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네, 할 얘기도 바닥났고. 네. 저도 말 꼬이면 아무튼 많이 하는데 못 하겠는데 지금. 아무튼 이제 저희 이제 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실 이 글이 사람 되게 우울하게 만드는 게 그게 내가 악을 들여다보면 악도 나를 들여다본다고 그 느낌. 이 글 외에 어떤 표정으로 썼을까 상상이 되니까 괜히 섬찟한. 갑자기 섬찟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만 봅니다. 다시 주시죠. 빨리 드릴게요. 가져가지 마시죠.